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첫 번째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 1텔레비전과 MBC 등이 동시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3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경제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5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이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 총 2개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각 정당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그리고 자유토론 발언 시간은 총 7분씩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해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자녀 발언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 기후위기는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 여건에서 확보 가능한 친환경 청정 에너지의 양, 그리고 이 산업계의 에너지 구조 전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꼭 필요하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대책과 이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에너지 전략은 무엇인지 이 각 당의 입장과 또 구체적인 대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민생당 정책위원장 강동호입니다. 저희 민생당은 최근 8.28 전당대회 이후 선일이 당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학규 전 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명실공히 제3당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지구환경,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당은 창당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것,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은 그것이 좌든 우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채택해서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실용주의 정당, 실사구시의 정당입니다. 지구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지구환경 문제는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대선 후보인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오늘 토론에 임하고 있는 정의당 정책위의장 장혜영입니다. 이번 대선은 담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정면 돌파할 첫 기후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껏 에너지 관점에서 석탄과 석유의 나라였던 회색의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2030 탈석탄 실현과 함께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재생에너지 기술 그리고 과감한 공공투자,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청년 최고위원 김근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촌 모두의 공통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던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값까지 싼 청정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값싼 대체 에너지가 되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목표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국민의힘 윤창현입니다. 탄소 중립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 28%입니다. 미국 11%, EU 17%.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렇게 금방 이 부분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여러 단계로 알려져 있고 비용은 무려 1,000조 원이 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 원자력 관련해서 신기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원자로를 만들겠다. 초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트럭에 싣고 다니겠다. 많은 기술적 변화가 있습니다. 또 금융 분야, ESG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부분, 즉 금융과 신기술, 원자력의 결합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한 멋있는 구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김성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인데요. 기후위기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석탄과 석유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 과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 가스, 바이오매스, 전기차, ESS, 그린 수소, 그린 건축,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여러 가지 산업들과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숙제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이 총론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자유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토론자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은 7분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부터 발언해 주실까요? 네, 저희 민생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를 모두 없애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대체해 나간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IPC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4년. 여기 보면은 발전원별로 그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요. 그 석탄이 820g per kWh입니다. 그 옆에 천연가스가 490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열이 표시되어 있고 수력 발전, 태양광, 이렇게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원자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2g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기존 그 다른 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아주 적죠. 그래서 저희 그 민생당은 이 원자력 에너지를 모두 2050년까지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 계획 요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회 발언은 1분 30초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얘기할까요? 예. 그 저희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병준 그 위원장님께서 노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노 대통령 계실 때 그 탈원전 단체와 이렇게 같이 그 회의를 하면서 그쪽에 탈원전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시던 노 대통령께서 계속 그 발언 내용과 거기 발표 내용을 점검하면서 계산을 하시더니 나중에 끝날 때 야, 에너지 수급이 안 맞는다. 수요 공급이 잘. 그래서 탈원전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얘기는 없었다. 그 관가에도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 보시면은 요 대학 캠퍼스의 지하에다가 지금 이거를 집어넣겠다. 이게 초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공대가 유명한 대학입니다.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초소형 원자로 학교에다 져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그 새로운 시대가 즉 SMR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MMR, 마이크로 원자로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그림입니다. 트럭 보이시죠? 트럭에다 싣고 다닙니다. 사막 같은 데 가서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안전하고 소형 원자로를 스몰이 아니라 마이크로 수준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청정에너지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입장이니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미래 청정에너지 플러스 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다음 어떤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전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는 명확하게 탈원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탈원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40년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20년가량 계속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존치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2040년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탄소 중립 달성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0에서 30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5에서 10년 정도 그 건설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SMR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 개발 자체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개발의 완성을 위해서도 최소 10여 년가량의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소형화, 분산화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지 그것을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실제
실제로 그것을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 것이 혹은 신규 원전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전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원전 기술의 불확실성에 비해서 이미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또 효율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도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라자드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금 발전 비용을 비교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원자력은 발전 비용에 있어서 다른 석탄, 풍력, 태양열에 비해서 가장 높은 발전 비용이 드는 대표적인 발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탄소 중립 목표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위에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그리고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말씀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강동호 위원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원전이라기보다는 감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토 대비 원자력 발전 소가 가장 많은 곳인데 이제 30년간 쓰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24개가 있는데 4개가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것은 수명이 60년이어서 그 60년이 다 지나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한국에서 이제 원전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은 2050년이 아니고 2084년 내지 85년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이 적합한 에너지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거의 5만 다발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위 이 반감되기는 시점은 대략 20만 년에서 100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략 현 시대가 편하게 쓰자고 30년 내지 60년을 쓰고 2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되는 문제는 이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너무 큰 위험 부담을 넘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재고해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말씀하실까요? 네, 우선 정의당의 입장과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안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원전을 줄여나가자라는 기조로 의견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원전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 국가에서도 이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는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서 출력을 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전의 규모의 이제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각 과정에 있어서 보통 기존의 원전은 이제 해안가에 지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료 핵연료 말씀 주셨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기술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사용료 핵연료에 남아있는 그런 방사능 물질들을 다시 한번 빼내서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폐기물의 양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미국과 함께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에는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적 투자를 이어가면서 현재 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 그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각 당의 온도차가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네, 김근태 위원님께서 파이로 프로세싱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20년 동안 8천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정부가 투자했지만 지난 2018년에 안전성을 문제로
삼아서 정부가 중단을 했고 올해에 들어서야 다시 재개를 위한 전문가 검토가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어서 결국 상용화 가는 것이 205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50년은 사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원전들에 쌓이고만 있는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신 것이야말로 전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요. 핵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상황을 보면 고리 1에서 4기의 경우에는 저장 가능 용량의 대략 93%, 그리고 한울 1에서 6호기에는 무려 8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가까운 것인데요.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현재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이고 곧 이 저장 용량의 한계에 달한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보관에 관한 문제도 과연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만큼 우려할 만큼 방사능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은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그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를 책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위험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 편익을 누리는 것이지 위험을 없애려면 자동차가 없어져야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뭘로 합니까? 바람과 햇빛. 지금 우리나라 바람과 햇빛이 강하고 셉니까? 저 얼마 전 네이처지에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은 42국액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가 입지가. 바람도 세지가 않고 햇빛도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재생활할지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42국액 꼴찌고 생산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원자력을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편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원자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기술이 자꾸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 초소형까지 나와요. 소형 밑에 초소형. 트럭에 싣고 다니고 대학 군에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일루밍이 대학의 뭐 교수님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학교 군에다 그걸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새로이 발전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지 위험하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도전하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네, 이 표 하나 보실까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주로 지어지는 시점은 소위 이 석유 파동이 났던 1970년대, 80년대 집중적으로 지어지는데요. 그때 체르노빌 사고가 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원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고요. 또 최근에 다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실제로 원전을 짓는 나라는 이제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전을 폐로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햇빛이 구름에 가린다든지 혹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이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인류의 고민인데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소위 그린 수소가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날 때 그린 수소로 저장했다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저장했다가 그것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LNG 발전이나 석탄 발전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게 유럽의 주요 나라들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전체 에너지원의 20% 정도를 그린 수소로 대체한다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이 필요한 소위 간헐성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 수소를 채택한다면 얼마든지 소위 우리 인류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하실까요? 네, 아까 그 김성환 의원께서 이제 원자력의 어떤 위험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자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관리하는 그런 노력과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관련해서 우리 또
그 윤창현 의원께서 그 자동차 비유를 해주셨는데 예, 나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그 대체 에너지 그 태양열 외에는 태양광 외에는 풍력이나 조력, 수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에너지 생산량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 수력 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거고 조력 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거고 특정 지역만 그게 가능한 그 에너지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전체 총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자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 지금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전국의 산야를 뒤덮고 있는 태양광 전지판 그거를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지금 심각한 그 경관상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 카드뮴이나 납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풍수해나 어떤 산재에 의해서 무너질 경우에 이게 그 토양 오염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 에너지를 나중에 수명이 그게 20년, 3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나중에 폐기할 때 상당한 또 폐기 비용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네,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활용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자력만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우려가 되는 지점은 현재 이번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인류 기술로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이 이제 사장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걸 또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술을 성장시켜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국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자력 역시 그런 초인류 초격차 기술로서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차기 정부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미래 먹거리와 그리고 미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효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 대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민생당의 강동호 위원장님 여러 가지 걱정 주셨는데 산에 태양광을 많이 깔아서 이제 산사태가 나고 그랬잖아요.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나서 설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위 경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임야에 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은 이제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태양광 패널이 얼마만큼 소위 재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무슨 인체에 해로운 금속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소위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도 잘 만듭니다. 엔진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유력 자동차 회사가 내연 자동차 엔진 기술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석탄 발전소 주기기도 가장 잘 만듭니다. 그렇지만 석탄이
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이상 석탄 발전에 기술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 변화까지를 감안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폐로 기술이라든지 다른 방사능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아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근데 그린 수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린 수소라는 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물인데 물을 이제 가열을 해서 결국 수소와 산소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데 에너지가 또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위해서 수소를 떼어내야 되는데 분리시킬 때 에너지가 드는 그 에너지를 뭘로 할 거냐. 그 에너지 얼마 들였냐 그랬더니 100인데 그 수소를 분리해서 그 수소 가지고 에너지로 썼더니 50이더라, 20이더라. 그럼 100 들여서 20밖에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린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청정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과정 거쳐야 되는데 그때 무슨 에너지로 분리를 할 거냐? 값싸고 질 좋은 그러나 청정 에너지로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도 바로 원자력 에너지가 아주 좋은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 큰 원자로 자꾸 만드는 거 얘기하지 말고 작은 것들. 그래서 안전하고 작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무인도에 혹은 뭐 이런 섬 같은 데 가서도 쓸 수 있고 전쟁터 같은 데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국방 산업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도를 해서 나가서 새로이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도록 촉진하고 유도하도록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신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깨끗한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말씀하실까요? 네.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논리에서 저는 흥미로운 점이 원전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마치 태양광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태양 풍력에너지 잠재량이 이미 356기가와트이고요. 2030년에 재생에너지 50% 달성하기 위해서 160기가와트-가량의 설비가 추가로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산업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특히 기계 기술 그리고 조선 철강 산업들의 역량이 풍력 산업에 있어서 특히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전력 개통망 안정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죠. 개통 기술 그리고 ICT 기술 모두 우수하다는 점을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원전의 임시 저장 중인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는 원전 지속은 전혀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께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뾰족한 답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후면 태양광과 배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처럼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만약에 원전이라고 한다면 탈원전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그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변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160기가와트를 더 만들어내면 될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60기가와트라는 규모가 그냥 만들어내면 될 뿐입니다로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원전을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사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된 원전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탈원전으로 가는 길목에서든 아니면은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길목에서든 그것을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신한울 1, 2호기도 99% 완공해놓고 정부가 가동을 연기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공사 중인 신한울 3, 4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 재개를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2030년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 그리고 안전점검 계속 가동해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 4, 5기까지 완성을 해서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소 중립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새로운 원전들도 효율적으로 가동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이제 여기 정의당 우리 장혜영 의원이 태양광과 배터리 이게 이제 조만간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태양광을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배터리는 그 자체가 이게 원천적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저장한 어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어디서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국가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부 여당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 태양광 에너지 확보 전지판 설치 문제 이게 지금 전국에 이제 산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김정환께서 그 전에 이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태양광 에너지 회사들이 각 지방의 지역 농촌, 어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 여당의 모 관계자가 또 법적으로 위반 문제가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죠. 이런 것도 있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태양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을 없앤다는 거는 산림 자체는 바로 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그 산림을 없애고 태양판을 설치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책이 모순이다는 거를 네.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전국에 태양판 에너지 설치하는 거를 전면 중단하시고 태양판 에너지는 대규모로 이 광원을 집적할 수 있는 새만금이나 지금 광활한 부지가 있죠, 새만금에. 그래서 그런 광활한 부지에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야지 경관상,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태양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네,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역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의 총량의 1시간분만 우리가 다 전기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인류가 1년간 쓰는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풍부한 에너지원인데요. 그게 이제 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우리에게 전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에너지 얘기를 하면 주로 원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가 NDC 목표 40%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최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그렇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이 이제 조만간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는데요. 탄소로 만드는 그런 제품에는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만들어라. 그런 물건만 납품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재생에너지가 모자라서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만큼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늘리는데 다른 당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는 낮다라는 그런 통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네, 마침 NDC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한 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6.3%였는데 느닷없이 정부에서 40%까지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물론 달성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눈은 항상 이상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현실에 발끝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당장 전부 바꿔버리려다가는 내일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자력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충당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강조를 합니다. 에너지 믹스를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그 에너지 믹스의 비율은 재생에너지 45%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35% 그리고 기타 에너지 20%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국가의 에너지를 확보해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 에너지를 35%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지점은 탄소 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예, 김근태 최고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환 비용이 1,000조 원이라는 추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기업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참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설문을 해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속도 조절을 하고 다양한 복합 전략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저희 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ESG 금융입니다. 예,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이 세 개를 중시하는 투자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 펀드들이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신경 쓰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고 잘 관리하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한다.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민간 스스로 여기에 적응을 해가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제일 최적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자율적인 흐름들이 창의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장려하면 저절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가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ESG 금융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말씀하실까요? 네, 앞서서 토론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기가와트 확보가 어렵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대답하지 않으셨던 이 사용 후 핵폐기물의 관리 방안 혹은 파이로 프로세싱에 비하면 훨씬 더 160기가와트를 확보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공사 중단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약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이 간헐성 문제를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배터리 기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도로, 철도, 전력 이런 것처럼 망산업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운용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던 일산대교의 경우에도 사실 민간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민간 투자를 상당히 크게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실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공공의 자금 또 민간의 자금이 투자되고 그 투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말씀하실까요?
저기로 질문한 거 그러면 아닌데? 예. 더불어민주당 제가 김성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소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4대강에 올인하다 보니까 당시에 삼성전자가 태양광, 현대중공업이 풍력에 투자를 했다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만약 그때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이 태양광과 풍력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매우 아쉽고요. 최근에 대한민국 전기차가 아주 잘 나가고 특히 배터리 3사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터리 3사가 최근 10년간 수주액이 300조입니다. 만약에 그 300조가 국내에 투자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텐데 이게 다 해외에서 수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빨리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장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대표는 이제 시간을 다 쓰셨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30초 남았는데요. 네. 예.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는 그 신기술을 원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민간의 노력들을 유도해낼 수 있는 ESG 금융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과 신기술 원전의 결합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네, 탄소 국경세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체계도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혀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해서 네. 정부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근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네, 16초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 믹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하고 그리고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마지막이 됐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인류가 고수해왔던 기술만능주의가 가져온 폐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필요한 과학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요한데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미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 명백한 신기술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안전한 신기술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여기에 맞서서 원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원전 기술은 많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 첫 번째 정책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특히 많은 주제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토론자당 5분 30초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규칙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2명 이상에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대책 1차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민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안정되지 않은 집값, 그로 인한 한층 극심해진 주거 불안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또 사각지대가 없이 대출 규제를 했더라면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는 통에 비규제 지역으로까지 프리미엄이 작용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구석구석 안 오른 곳 없이 모두 집값이 올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합심해서 올해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모두 낮췄고요. 계속 이때는 최근에 극약 처방식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 겨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재명 후보께서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당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1가구 다주택자는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소유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완화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이 다주택자들이 설마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세금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고 또 다시 매각하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중과돼서 양도하기도 어려운 이런 소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미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한 상황에서도 매물 잠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더 오랫동안 유예를 한다고 해서 잠겼던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전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창현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달이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또 재산세랑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전액 지방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위 집부자들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세금이 거치게 되고 지역 소멸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재정상의 어려움이 종부세 폐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되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이런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재산세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집 가진 분들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종부세를 내도록 한다는 면에서 특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니 세금 내는 고통을 좀 줄여주자라는 차원이고 그 세수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더 거두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그냥 그 재산세를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부세 통합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 돈을 완전히 다 면제해 준 게 아니라면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더 올려서 걷어가지고 그거를 세수로 쓰면 되니까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해답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종부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양당에서 올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모두 낮췄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심각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습니다.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 없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김성환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부분은 낮췄지만 사실상 다주택 부분이 늘어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수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수는 두텁게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의 소유 억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책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도 좀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의당. 네, 이상입니다. 네. 4초는 안 쓰셨군요. 자, 주로 이제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을 하셨는데 질문을 이제 4번 하셨고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먼저 국민의당의 부동산 관련된 생각들 전달 드리고 질문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근데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시장과 싸우고 경제 원론과 싸우고 부의 확대를 추구하는 사람의 건강한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각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 악마로 몰아갔던 삐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국가주의 그리고 악마적 불로소득론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은 부동산 개미지옥의 고통 속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철폐하는 방향, 그리고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방향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포함해서 충분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제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건설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공급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전철의 지하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나름의 공급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과도한 세금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특히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 폭탄을 던져서 출구를 막아버리면 주택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사다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금융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조차 주거 사다리 이동이 불가능하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 고금리 사금융을 통해서 주택 구매비를 추가 지출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는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기본소득 토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 보유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국토 보유세를 매기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차인에게 부담이 또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건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소위 보유세 비중이 0.4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0.16%여서 OECD 평균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도 여전히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 이익 배당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입니다. 근데 그런 이익을 또 배분하려고 어쨌든 간 돈을 걷어야 되는 차원의 얘기인 것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유세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는 굉장히 특수한 일종의 특수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적 요소들도 있는 건데요.
불필요하게 1가구 1주택 이외에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억제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전 국민이 골고루 일종의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토지의 혜택을 누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를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당에게. 네, 잠시만요. 근데 그 의도와 또 결과가 항상 같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다른 방향을 찾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장혜영 의원님께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 토지 초과 이득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간 사업자의 폭리 제한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과도하면은 어떤 사업성을 확보해주지 못해서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그런 기유를 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요에 관련된 정책들은 말씀해주신 토지 초과 이득세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화하고 종부세 토지분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고 토론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브리핑 연결합니다. 12월 6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후에도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12월 15일 긴급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상황 평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해 한계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 확진자 수는 7,828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확산 중에 있습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강원, 충북, 대전 등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고 있어 비수도권의 병상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월 4주차에는 1,716명이었으나 12월 3주차에는 6,676명으로 약 4배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가 7,828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700명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인 3,600명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하여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이 20%대로 낮아졌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확진자는 전체의 30%대 수준으로 하루 평균 1,90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 그리고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며 위중증 환자의 51%, 사망자의 50%가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7.4%에 불과한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의 사망자의 58%, 위중증 환자의 46%가 발생하였습니다.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11월 첫 주에 1.9%에서 오늘 기준으로 46%로 올라왔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00명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2차 접종률이 아직 25%대로 낮은 12, 15세의 확진자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 16, 17세의 2.3배, 또 20대 이상 성인의 1.9배로 높은 상황입니다. 전면 등교와 지역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전파가 확산되고 또 가족 그리고 학교로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고 코로나19 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출입 명부 작성이나 방역 패스 확인 등에 대한 현장 이행도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연말 연시 그리고 겨울방학 등으로 모임이 늘면서 실내 밀접 접촉이 증가하여 추가 확산이 예상됩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148명으로 지역 내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면역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차 접종 최소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 접종 기간으로 지정해서 대상자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는 예약일로부터 이틀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한 8만 3천여 명에 대해서도 지자체, 교육청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인내를 다시 요청드리게 되어 방역 당국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빠르게 방역 대응 역량을 정비하여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의료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향후 2주간 일상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등을 작년 11월 대비 4배 이상 확충한 후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병상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하고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료 현장과 전문가 등을 비롯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다수 위원들, 관계부처, 지자체 등도 거의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분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기본 접종과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녕,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일상의 불편과 서민 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률 제고와 의료 대응 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합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 1,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고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종전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의 행사, 집회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 축제, 대중문화 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도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도 강화합니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대면 행사와 모임 자제를 통해 근무진의 밀집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병상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등 의료 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여 연말까지 목표 병상 5,800여 개를 확보하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병상의 회존율과 활용도도 계속 높이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시에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을 허용하고 이후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병원도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재택치료도 내실화하여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관리의료기관과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40만 4천 명분을 확보 중이며 추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중단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집에서 머무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입니다. 3차 접종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은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 시행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입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 경과 후부터가 아니라 접종 기록일 당일부터 바로 유효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료 현장의 의료진, 방역당국 모든 분들의 희생과 참여,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역량을 모아 이번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창원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에너지 기후 정책 참 좋은 말씀도 또 많이 들었고 저희들도 겸허한 말씀으로 그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있어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때문에 집 팔고 집 팔고 B를 사기도 어렵고 또 금융 서비스를 받을 자유가 있는데 부동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참 권리를 누리셔야 될 어떤 권리, 기본권, 기본 자유까지 좀 침해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까지 생기고 있다. 세금의 고통을 포함해서 소주성 또 그 부동산 25번의 정책 실험 정말 지칠 대로 지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고통을 덜어드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생기고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제 시간에 적정한 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눈높이에 맞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모시는 그런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새로운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텐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차 접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차 접종 통해서 우리 개인의 건강들을 스스로 잘 지키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또 집값도 여전히 높아서 청년들의 좌절감도 큽니다. 이 문제 반드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또 디지털 대전환, 또 팬데믹 위기, 이 3대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대전환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재전환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막고요. 또 부동산 대개혁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만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저희 민생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4년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이 그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신생 정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이 우리 민생당에도 생기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은 그 지금 두 당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비리 이런 문제에 실망을 하셨다면은 과감히 저희 민생당을 선택하셔서 손학규 대표와 함께 미래로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간을 다 안 쓰셨습니다. 예. 이어서 정의당의 장혜영 정책위의장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조세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얼굴은 한쪽에서는 소득의 30%를 월세로 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6억 원에 산 집을 이제는 12억에 팔아도 6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단 한 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라는 얘기를 적어도 정치가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의 해소이고 여기에 있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서 정말로 시민들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각 당의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과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나라만 선진국이고 정작 시민의 삶은 불평등에 신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절실함으로 앞으로의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생각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자력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보다 현실화하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차세대의 원자력 기술을 육성해내야 합니다. 과학적 접근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역시 현실적 대안으로 전 국민적 어려움을 풀어내야 합니다. 깨끗하고 활발한 공급,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올가매는 과도한 세금의 철폐, 그리고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여 부동산의 선순환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 이러한 저희 국민의당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국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의 다른 정책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철학, 이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의 미래 국민의당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너지 대책, 부동산 대책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 또 앞서 자유 토론 쭉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의 이제 최대 현안인 만큼 이 대중의 공감을 더 많이 얻는 쪽이 이 대선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경제, 과학, 기술 분야 토론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5명의 토론자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정책 토론회는 사회복지 노동 분야로 오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